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56회인데 당연히 또 이론부터 풀 건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56개 TAT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부터 할 건데 오늘 하지만 얘도 어차피 뭐 한다. 예,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예, 일단은 자, 복사했어요. 그죠? 문제를.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첫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 회계 정보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란 얘기죠. 이때 주요 질적 특성, 주요 질적 특성이 크게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목적, 적합성 있었고, 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신뢰성이 있었죠. 가다 말하면 자, 뭐 한다고? 목적에 맞는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추가적인 하부 개념이 있죠. 첫 번째 예측가치, 예측할 수 있게 해줘라. 두 번째 피드백. 자, 예측했으니까 확인 작업도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적시성. 다음 한다 필요할 때 보여주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은 말 그대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건데 또 신뢰도 있는 정보가 제공되려면 첫 번째가 표현 충실. 그때 말하면 숨기지 말고 다 보여주세요. 이제 충실히 표현하세 말이지. 두 번째가 중립성. 누구 편 들지 마세요. 자, 세 번째가 검증 가능. 검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검증했을 때 그 결과가 또 뭐야? 회사랑 검증하시는 분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적 질적 특성이 있었는데 기타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비교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였냐 하부 개념이 첫째 기간별 비교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 또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만 내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뭔지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기업 간 비교도 있죠. 그 회사 간에도 어떤 회사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간 비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질적 특성 중에 꼭 아셔야 될 게 총 세 가지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주요 질적 특성이고 또 하나 비교능성인데 물음이 뭐냐면 목적 적합성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목적 적합성은 요거 세 가지인데 그지?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첫째,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 제공. 요거죠.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적시성이죠. 맞고. 두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 충실히 표현한 말이 뭐야? 표현 충실이죠. 그놈이지. 근데 표현 충실은 어디예요? 신뢰성에 속하죠. 야, 그래서 표현 충실은 신뢰성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옳지 않은 것, 당연히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음이 옳지 않은 거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답은 2번 되겠지. 자, 3번 볼게요. 얼마든지. 3번은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대치를 확인하고 수정. 이게 피드백이죠. 자, 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기대치다 확인자가 피드백이죠. 피드백. 4번 회계 정보는 이용자가 기업 실체,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경우에 대한 예측이죠. 예측. 예측같이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가지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맞는데 표현 충실은 신뢰성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항공의 2022년 12월 30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관한 자료이다. 22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있는데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제 금액의 손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의 손실은 우리가 평가 손실은 저가주의를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면 우리가 이제 평가하게 돼 있죠. 근데 일단 이 가격 하락 금액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 기본적으로 장부가에서 원체 장부가액에서 이제 시가를 빼는 건데, 근데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가를 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순실현 가능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고, 자, 뭐예요? 판매 가격, 시중 판매가, 시중 판매 가격에서 여기서 뭐라고? 마이너스 누구 뺀다? 예, 추가 판매 비용이 있죠. 추가 판매 비용.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뭐 수업 시간에 했는데 뭐 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자 100원에 사왔는 물건을 내가 만약에 뭐 110원에 파는데 내가 팔 때 만약에 추가로
예, 이걸 갖다가 쇼핑백에 넣어주면서 쇼핑백 값을 내가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쇼핑백 값이 한 개당 20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110원에 팔면은 실제로는 이익이지만, 맞죠? 요까지 봤을 때는. 근데 실제 추가 판매 비용, 쇼핑백 때문에 실제는 그 110원에 파는 게 아니지. 20원만큼 쓰게 되면 결국 90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게 순실현 가능가, 순수하게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순실현 가능가액이 얼마나 나온다? 90원인가 여기는 뭐라고? 장부가보다 내가 싸게 파는 거지. 그게 손해죠. 그게 그냥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고. 자, 그래서 자, 그 금액 계산하자는 건데 얘는요 그대로 해볼게요. 따라서 자, 장부가가 일단 단가 이제 뭐냐 일단 자 곱하기 뭐 1000개는 하면 되니까요. 그냥 단가로 해볼게요. 자, 장부가 단가는 100원이에요. 근데 순실현 가능 계산 중에서 시중 판매가 110원이에요. 근데 예상 판매 비용이 30원 들어갔어. 그럼 당연하게 판매가 110원에 추가 판매 비용이 얼마? 30원이 들어가면 결국 나는 얼마예요? 80원에 파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나는 어떻게 80 파는 얘기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80원에 판다는 얘기는 한 개당 팔 때마다 얼마? 20원씩 손해 보니까 가격상의 손해, 그게 평가 손실이지. 난 이게 20원이 개당이고 곱하기 몇 개라고? 1000개죠. 1000개. 1000개니까 20원 곱하기 1000 하면 2만 나오겠죠. 답은 3번.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주 항공에 주식 발행 관련 대화이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밑에 그림이구나. 자, 줄일게요. 자, 다음은 주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대화이다. 주식 발행 자본에 미치는 영향. 그럼 봅시다. 처음에 가장 채무 상환 자금을 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나 할까요?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얘기를 자, 요걸 가지고 정리했을 때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때 하나 다 중에 뭐냐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얘도 당연하게 붕괴를 안 하고요.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혹시나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기본 여기 따라서 붕괴해 봅시다. 자, 뭐냐? 결국은 자기 회사에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뭐이고 그게 주식 회사는 그게 자본금이죠. 자, 자본금인데 이때 이 자본금은 반드시 뭘 쓰게 돼 있다? 액면을 쓰게 되죠. 액면. 자, 뭐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제가 쉽게 표현해 100원 쉽게 그냥 예,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게 100원이야. 항상 내가 발행하는 주식의 본질은 액면이죠. 자 그리고 내가 발행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돈 받겠지. 발행 받는데 몇 배야? 두 배를 받아. 두 배. 받는 돈이 200원이네. 항상 발행가 얼마에 팔았다는 말이 받는 돈이니까 발행가가 받는 돈이겠죠. 100원짜리를 님이 판단 말이잖아. 그 말은 나는 오해 된다고 이걸 팔고 100원 한 주당 100원씩 이익 보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야? 이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 이거 얼마냐? 100원 나오겠지. 이익이지, 그죠? 자, 근데 일단 얘는 이제 근데 이거는 붕괴를 묻는 건 아니지. 예, 내용상 자본에 미친 영향인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예, 일단은 이 주식 발행 내용에서 자본하고 직접 관련 있는 과목이 두 개가 있죠. 그 자본금은 어차피 자본이잖아. 자본이고 자본은 당연마다 예, 자본금이 대변가면 자본의 증가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또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이는 자본 잉여금 그러죠. 우리 회사의 자본 거래 발생 이건 자본 잉여금인데 또 자본님 증가되겠죠. 맞죠? 근데 자본 잉여금도 어차피 뭐라고요? 자본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증가하지.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는 어차피 예외상 여기 이 문제랑 상관없고 따져보면 첫째 자본금이 대변가면 증가하니까 자본 증가고 그래서 자본 왔네 증가한다. 두 번째 자본 잉여금도 증가하죠. 증가하고 당연히 둘 다 자본이니까 다시 말고 전체 자본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자본 안에 자본금과 잉여금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전체가 다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다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다음 4번. 주항공은 2022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공인의 주식이죠.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은 당연하게 단기 매매면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장기 투자면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맞죠? 그렇게 분류가
걸렸네. 맞네. 그래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인시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래요. 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계산을 볼게요. 일단은 자, 우선 100만 원에 샀잖아. 내는 어차피 분기할 게 아니니까요. 그냥 금액에서 말게요. 100만 원에 샀죠. 사게 되면 나는 100만 원 샀는 게 2020년 20년 말에 90만 원 하면요. 여기 뭐라고?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뭐라고요? 예, 손실이죠. 떨어졌죠, 가격이. 얼마?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에 사온 게 90만 원 하면 현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예, 1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다시 공정 가치가 120 돼 버리면요. 가격이 올랐죠? 자, 올랐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여기선 90만 원짜리가 120 됐으니까 이게 뭐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30만 원 되는 것 같지만 예, 문제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 다시 말하면 이 자본 계정들은 항상 반대말들을 직접 빼게 돼 있죠. 예, 순익주의.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30만 원에 내가 손해 보장 이익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증권 때문에 직전 기간에서 평가 손실이 얼마? 10만 나왔잖아. 그럼 얘를 빼야 되는 거지. 얘를 뺀다. 자, 그럼 이걸 빼게 되면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해? 평가 이익이 얼마 남는다? 그러면 평가 이익 잔액이죠. 잔액이 얼마 남는다고? 20 남겠죠. 그럼 현재는 평가 20인 거지. 그래서 100만 원에 샀던 게 그거 10만 원 떨어졌다가 30만 원 올라갔으면 나는 20만 원이 남은 거지, 잔액이. 자, 그리고 얘를 110만 원에 판대요. 자, 그럼 현재는 얼마짜리야? 120짜리 맞죠? 그죠? 120짜리인데 얘를 얼마? 110 하니까 요게 120짜리를 110에 팔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는 얘만 봤을 때는 처분 예, 손실이 얼마 난다? 예, 예, 얼마? 10만 나오겠지. 그럼 처분 손실이 10만 원 나오는데 문제는 뭐라고? 여기서 또 반대 개념. 평가 이익 잔액이 20만 원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팔 때 손해 받는 게 얼마라고요? 10만 원이지만 내가 평가 이익 잔액이 얼마라고? 예, 20만 원 있으니까 당연하게 직접 차감해 보면 나한테 어떻게? 그 이익이 얼마 남는다? 10만 원 남겠죠. 자, 그래서 처분 이익은 10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개도 안 하고 계산해도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 버리면 예, 당연하게 만다. 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물론 문제 하나 푸는데. 자, 그래서 자, 뭐한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 손익 구할 때는요. 자, 중간을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고 처음과 끝. 다시 말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할 때는 요거는 그냥 자, 분개를 할 게 아니잖아요. 문제 처분 손익 계산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게 이때는 뭐 한다고 처음 쉽게 취득가와 예, 취득가와 처분가만 비교하세요. 처분가만 비교하라고. 자, 그거 핵심이에요. 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바로 나와. 얼마짜리를? 110만 샀잖아. 아, 100만 샀잖아. 그 샀는 걸 얼마 팔았다? 110만 팔았죠. 그 100만 원에 산 걸 110만 원에 파니까 다 맞잖아, 처분이 10만 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예, 100만 원에 사온 걸 11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기간 동안 기간 안에서 계산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얘는 결과가 물었기 때문에 결과는 처분이 얼마 10만 원. 답은 3번. 자, 다음 5번. 주항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기장치를 거래처에 동정자산으로 교환해 취득가 있다. 새로운 기기장치 취득원가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다? 얘는 볼까요? 주항공이 제공한 기기장치와 그걸 받은 기기장치 뭐냐? 교환이죠, 교환. 근데 동종자산의 교환이죠. 자, 그러면 동종자산의 교환에서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가를 물었어.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뭐냐면, 첫째, 자, 자산의 교환은 얘는 순수 맞교환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쉽게 똑같은 걸 바꾼다는 거야. 동종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처분,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없다는 거야. 없어요. 처분, 손익, 계산이 없다.
자, 이걸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러니까 뒤에 이걸 빼더라도 이거 보지 안 보더라도 내가 3천만 원짜리 하고요 2천만 원짜리 바꾸면 3천만 원짜리 주고 2천만 원 가져오면 내가 손해 보잖아. 맞죠? 제공받은 게 내가 받는 거고 내가 제공한 게 뭐 준 거지. 이거 손해 보잖아. 그리고 이거랑 이걸 다르게 보면 당연하게 처분 손익계산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 막교환 똑같은 물건을 순수 막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제공하는 자산. 지금 제공한 자산, 내가 제공한 자산이 뭐죠? 기계. 제공한 기계란 것이. 자, 요 제공하는 자산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나니까 장부가가 나가죠. 장부가 쓰고 어차피 장부가 뭐라고요? 항상 얘는 자, 취득하에서 누구 뺏는 거다? 차감액 뺀 거죠. 이것은 차감액 누가 있다? 누계액이죠. 누계.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제공받는 자산. 제공받는 자산은 어떻게 되냐? 야, 당연하게 추가금이 없다면 제공받는 자산도 했잖아요. 이게 동종자산의 교환은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한다. 자산의 가격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가격이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야지 본전일 거야. 맞죠? 예. 그럼 해볼까요? 뭐 이걸 분기까지 하자면 얘는 결국 바라보면 이제 3천만 원에서 감가된 게 2,400이잖아. 그럼 내가 주는 물건은 기계는 원래 몇 짜리야? 3천에서 2,400만 원 빼니까 600이지 600. 맞죠? 600이잖아. 그 600만 원짜리를 쉽게 내한테 600만 원짜리 기계 주고요.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온단 말은 상대방이 자기가 뭐 자기 물건이 얼마 샀건 그게 공정 가치가 얼마 한다 하건 이거 순수 맞교환하는 말은 뭐라고? 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똑같은 거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지고 오는 기계도 똑같은 동일한 기계, 동종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죠? 600만짜리죠. 자, 그리고 이게 다 의미가 없지. 다 의미가 없지. 왜? 이거는 상대방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600짜리 주고 새로운 기계는 그냥 똑같이 가져와 버리면 어차피 나는 어다 걔도 600만짜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600만 원을 돈 받고 팔고 똑같은 600짜리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직 돈을 받은 게 아니지. 교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얘는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 손익계산이 없다는 얘기는 판매를 보지 않는 얘기지. 바꾸는 게 순수 막교환. 그래서 공정 가치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6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분기까지 하자면 어디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기하자면 자, 답은 일단 4번인데 자, 해볼게요. 대변에 누구? 기계 장치를 준대요. 내 거에 얼마짜리야? 그죠? 취득가 나와 취득가. 3천만 원. 여기서 누구 뺀다고? 감가상각 누계를 빼야 되죠. 맞지? 이거 빼는 거. 자, 감가상각을 뺀다 그지. 여기서 이거 뺏는 게 장부가잖아. 자, 그리고 내가 원래 받을 돈이 얼마 하면 판다면 600만 원 받을 건데 그걸 대신에 뭐야? 똑같은 기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자변의 기계양침을 쓴다고 600만 원. 자, 그래서 새로운 기계장치의 시동권을 왔잖아요. 그지? 이거 돈 받는 대신에 받았으니까 이거지 이거. 예, 여기 얼마? 600.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이게 뭐냐? 동종 자산의 교환 얘기죠. 답은 4번. 그다음 6번 다음 자리에서 주항공의 연 회견도 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 자, 그러면 얘 봅시다. 매출 채권 금액이죠. 일단 연도 말이니까 연도 말 기말이죠. 기말에 재무 상태표에 적힐 매출 채권이 원래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인데 자, 어차피 뭐라고 이거는 매출 채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봐. 야가 매출 채권이고 얘도 매출 채권인데 이거는 총 매출액과 현금 매출이죠. 자, 이 말은 뭐냐? 자료상에서 매출 채권을 구할 건데 맞죠? 이걸 계산할 건데 이걸 계산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매출 채권 자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에 있다. 기초. 기초 뭐 있어? 매출 채권. 얼마? 10만 원. 자, 그리고 자, 뭐 있어요? 기말 매출 채권 회수죠. 얼마? 50만 원. 그러면 당연하게 이건 둘이는 매출채권 아니니까 얘만 보자면 기초 매출채권이 10만 원 있고 매출채권 회수액이 50이래요. 근데 기초의 매출채권이 기초에 받을 게 10만 원인데 내가 받아낸 게 얼마 있다고? 50만 원 있대요.
그 말은 말이 안 되잖아. 받을 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50 어떻게 받아? 그 말은 결국 단기에 매출, 채권, 자 증가액이죠. 증가액. 이게 발생이 그죠? 단기에 매출 채권이 증가액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뭐고 내가 단기에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판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걸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10만 원 플러스 단기 매출권 증가액을 해서 누구 매출 채권 회수액을 빼면 요게 뭐라고? 예,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이거죠. 연도말 예, 매출 채권 잔액. 예를 구하는 거죠. 그 문제에서. 자, 근데 지금은 얘랑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돼? 요거랑 얘를 구해야지만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뭐라고? 추가 자료는 얘 둘이 있잖아. 내가는 매출권 아니지. 대신에 뭐야? 매출액이지. 이잖아. 그리고 매출 채권이 나오는 게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에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뭐? 총매출액. 에서 뭐라고? 자, 총매출이 얼마 있대? 지금 300 있죠. 300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하게 자, 전체 판금 금액이 300만 원인데 내가 현금으로 팔았는 현금 매출액 얼마 있다? 30 있죠. 이제 결론은 뭐라고 된다. 그러면 전체 팔았는 게 300인데 돈 받고 팔았는 게 30이래. 그러면 결국 뭐라고요? 여기에서 돈 받지 않고 팔았는 거. 맞죠? 자금 회수가 안 된 거. 그게 뭐라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매출, 채권, 뭐고 증가액이 되겠죠. 단기. 자, 그러면 얼마? 이게 270만 원이죠. 자, 결국은 매출 채권 증가액이 270만 원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단기 매출 채권 증가액이 얼마 나온다고요? 270 나와요. 계산상 나와버리면 당연하게 10만 원에서 270 다음이 얼마? 280이죠. 80에서 50만 원을 받아냈대요. 그럼 당연하게 차액이 얼마 생긴다? 자, 280에서 50만 원 빼면 230만 원 생기고 요게 받을 게 남은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30만 원. 자, 답이 1번이죠. 자, 요거지. 다음 7번. 다음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영세와 면세. 뭐 이거 부가세법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자, 쉽게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부터 뭐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요. 하지만 이건 뭐 많이 보는 거죠. 부가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자, 대신에 이분은 네, 뭐라고? 소득세법상. 왜? 면세 사업자도 돈은 뭐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지만 부가세는 없기 때문에 면제됐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있다 이거는 신고나 납세 의무 없죠. 죄송해요.
살려 올렸네. 자, 그래서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왜? 면세합자는 신고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공제도 없는 거지 뭐. 신고 없기 때문에. 그죠? 틀렸고. 자, 두 번째. 영세율 세와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자, 부가가치법의 세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란 말이 뭐죠? 원래는 부가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걸 국내에 팔면 과세지. 그렇죠? 단지 수출하니까 세율을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원래 과세사업자고 과세사업자는요. 일단은 부가세가 있건 없건 신고 납세 의무가 있죠. 세반 의무를 이행한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네. 자, 답은 2번이고. 자, 3번 영세율을 적용 대상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다. 틀렸지? 왜? 한번 나왔죠 위에서. 당연히 과세사업자니까 과세사업자는 항상 뭐라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를 빼고 납부하는데 특히 영세 같은 경우는 매출세가 항상 없기 때문에 수출만 하는 사업자는 매출세가 항상 뭐야? 제로죠. 그 말은 매입세를 빼게 되면 항상 환급이지, 그지?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고 당연하게 뭐라고? 매입세가 더 크다면 환급까지 받는 거죠. 거기다가 영세율 같은 경우는 왜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 배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4번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를 적용받다 그렇겠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과세사업자인데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영세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말고 면세를 한다고요? 포기해야 되지. 면세를 포기하고 자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바꿔야지만 당연히 영세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아나도가 틀린 거지. 아나도가 틀린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8번.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0년 이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자, 이기 예정이죠. 근데 밑에는 기간이 없으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자, 부가세법 매출 세액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매출 세액은 당연히 부가세법에서 우리 매출세는 아니 매출세액은 한다고요?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면 되죠. 아, 매출액 곱하기 10% 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하게 얘는 매출 세액이니까 자, 그러면 매출 세액이 있는 거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국내 매출은 매출세액이 있죠. 그럼 700만 원이니까 맞죠? 여기 700만 원이니까 당연하게 이 금액이 얼마? 10%. 예, 70만 원 되겠지? 당연히 70만 원. 이 매출세액이고. 자, 두 번째 하치장 반출액인데 우리 하치장은 뭐라고? 물류창고죠. 그렇지? 하치장은 물류창고랬죠. 물류창고. 그래서 여기는 보관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예, 한다 우리가 발송만 하는 곳이지 여기는 물건 파는 곳이 아닌 사업장이 아니죠. 그래서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얘는 사업장이 아니고 당연하게 얘는 사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라고요? 예, 얘는 뭐야?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 창고에 물건 보낸 건 팔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 다음이 국외 수출인데 문제는 이게 수출은 뭐라고요? 영세죠, 영세. 얘는 영세기 때문에 뭐한다? 매출세가 없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있지. 맞죠? 영세기 때문에 매출세가 없는 거지. 매출은 근데 물음이 매출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매출세가 없는 거죠. 500만 원 제외. 자, 마지막 뭐 있다.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을 대표자 개인적 사용인데 여기 뭐라고요? 이게 간주 공급 중에서 뭐라고? 개인적 공급이라서 얘는 공급 다시 말하면 매출로 인정이 되죠. 자, 맞는데 자, 문제는 우리 항상 뭐라고? 자, 예. 우리 뭐라고? 매출액은 뭐 기준한다? 원가이죠. 시가 기준. 그래서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이 100만 원인 시가를 기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10%니까 당연히 얼마라고? 여기에 10% 하면 10만 원 되겠지? 여기 10만 원. 자, 그럼 매출세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여기에 70만 한 개 있고 여기 또 얼마? 10만 원 한 개 있으니까 총 8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음.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원주항공의 영업부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한공 씨가 2022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 예,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보자면
여비. 여비는 요게 예, 실비, 그러니까 실비 변상 기억나세요? 실비 변상 목적일 때. 목적은 우리가 말한다 비과세하제. 근데 그 말이 없으면요. 과세제. 그 실비 변상이란 말 붙어버리면 자 뭐든 간에 다 비과세인데 여비도 되고 이 사람이 사업상 필요한 여비를 뭐야 쉽게 직원이 쓰고 받아가면 당연히 뭐다 이거는 야, 쓰고 받아간 거기 때문에 실비 변상이죠. 그건 당연히 뭐 비과세인데 그냥 여비 주는 건 과세를 했죠. 네, 자녀 학자금. 학자금 뭐 장학금 중에서 이제 근로장학금 있죠. 근로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만다. 얘는 비과세인데 이거 외에 있는 기본적 일반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전부 다 원칙이 뭐라 과세죠. 자, 그래서 과세고. 자, 그리고 근데 물음이 지금 뭐라고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거니까 둘 다 맞죠. 그래서 지금 위에 요것도 맞고 얘도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 학자인데요.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하시면 근데 우리 기본급이나 상여는 기본급이나 상여는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요? 과세제. 그다음에 뭐라 식대는요. 네, 식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10만 원까지. 식대는 10만 원까지인데 자 10만 원까지 여기 비과세인데 단지 이게 혹시나 밥도 주고 돈도 주면 이게 과세돼 버리죠. 근데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당연하게 뭐다? 비과세 맞죠? 그래서 가나다 과세겠지. 답은 3번, 10번. 자, 다음 주를 토대로 쭉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원천징수 대상에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었다. 자, 그러면 종합소 산출세액이니까 계산하는 흐름을 봅시다. 처음에 당연히 산출세액이 나오려면 당연히 처음에 뭐안 된다. 당연히 소득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금액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소득금액이 총 3개 있네. 소득이 3개 맞죠? 3개의 소득금액이네. 첫 번째 볼게요. 정기적금, 이자, 만기, 수령금액. 이건 뭐다?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인데 근데 이자나 예, 배당 같은 이자 같은 금융소득은요. 얼마? 예,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 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는 20만 원까지는 뭐한다? 분리과세죠. 자, 그럼 얘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인데 밑에 보면 소득 중에서 얘는 공제고, 자 소득 중에서 이자가 없어요. 또는 배상도 없고. 그 말은 얘는 분리과세니까 우리 아시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에서 과세 종결이죠. 더 이상 세금을 묻지 않죠. 제외. 자, 두 번째 사업소득은 원래 종합과세제. 예, 분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기억나 혹시 얼마예요?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라고?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가 100만 원까지. 또 분리죠. 분리 가능하지? 자, 근데 얘는 400이잖아. 맞죠? 그래서 400이니까 당연히 분리할 수가 없지. 그럼 소득은 잡히겠네. 자, 이러다 버리면 우리 회사에 뭐 한다? 예. 종합소득 금액은 요까지죠. 여기까지. 종합소득 금액은 요까지니까 얼마? 총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공제는 뭐 한다? 이거는 다 공제니까 얘는 차감이할 거예요. 차감. 맞죠? 뺄 거지, 뺄 거. 자, 그래서 4천만 원에서 300만 원 뺄 거지. 빼면 자,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게 과세 표준. 자, 그래서 자, 세금을 계산하는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나올 건데 이 과세 표준이 얼마 나온다고요? 3천 얼마라고? 700 나오겠네, 그지? 3,700만 원. 맞지? 자, 얘를 빼니까 얘는 차감하니까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공제를 원래 빼는 거지. 빼는 거. 다음 쪽. 그럼 3,700인데 그러니까 3,700이니까요. 요게 자, 라고 범위상 어떻게 돼?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고 4,600만 원까지는 15%인데 이걸 단계별로 6%, 15%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누진 공제가 나오면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예, 여기 범위가 어디예요? 4,600만 원 이하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해서 얼마? 0.15 해서 마이너스 얼마? 108만 원을 바로 빼버리면 바로 계산하기 쉽다 그랬죠.
여기 누진 공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계산기를 때려보면 계산기를 눌러볼게요. 3,700이죠. 3,700 곱하기 0.15 넣어나면 555만 원이고 마이너스 얼마 뺀다? 1080000 하면 440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론 문제 끝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